안녕하세요. 정동회계법인의 정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저희 정동회계법인하고 도원회계법인이 콜라보로 구성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불인정 사례 유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혁신법에 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혁신법을 좀 해설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으로 잡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동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콜라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혁신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혁신법 매뉴얼이 2021년 6월 달에 공지가 됐는데요. 그 매뉴얼에 있는 Q&A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회계법인에서 두 개 회계법인이 지금 지정회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동회계법인과 도원회계법인에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인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당히 복잡해졌죠. 예, 복잡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과거에 공동관리규정 체제 하에서 익숙해 있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당히 혼돈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된 배경은 말 그대로 각 부처별로, 중앙행정부서별로 각각 다르고 있는 운영 규정 및 관리 지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을 범부처 통합 개념으로 해서 기존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 없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주관 하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른 법과 좀 틀리게 경과 조치가 없습니다. 예, 경과 조치가 없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보여지는 화면처럼 혁신법의 구조는 혁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항목이 바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용기준이 곧 관리지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기준의 편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이렇게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구분해서 각종 사용 지침을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법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럼 혁신법의 위치는 과연 어떤 것이냐? 되게 혼돈스럽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과연 무엇이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R&D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및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R&D 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국방과 관련된 방위 사업이라든지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혁신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R&D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및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자, 위에 두 번째입니다.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공동관리 규정 체제하에서는 단계 내에 연차별로 연차평가가 이루어졌죠. 연차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혁신법 체제하에서는 단계 내에 연차별로 연차평가, 연차정산은 삭제됐습니다. 예, 삭제가 됐고요. 단지 상시점검을 통해서 연차마다 컨설팅 개념으로 연차 상시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따라서 과거에는 연차별로 정산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단계가 3년짜리인데 3년 안에 1차년도 정산받고요. 2차년도 종료되면 또 정산받고 3차년도에 단계 종료 시에 또 정산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단계 기간이 3년이라면 1차년도, 2차년도는 정산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1차년도 종료 시점에 지정회계법인에서 상시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 방식으로 전문기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정산이 폐지가 됐으니까 환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예, 환수 개념이 없어져서 지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아직도 혼돈스러워가지고 우리는 단계가 3년인데 단계 기간이 3년인데 1차년도 끝난 다음에 2차년도로 2월이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 연구개발 기간이 단계 기간 또는 최종 전체 기간으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계 기간 내에서는 뭐 2월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단계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전체를 연구개발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뭐 1차년도에 뭐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2차년도에 사용이 되는 거고 3차년도에 사용이 되는 거고 3년을 전체 기간으로 보고 연구비를 집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례로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례 1은 뭐냐면 2021년 1월 이전에 이미 종료가 됐어요. 2021년 이전에 종료가 됐고 2021년 1월 이후에 새로운 과제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1년 1월 1일,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된 거는 종전규정을 적용받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법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례 2는 뭐냐면요. 걸려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 2의 우측편을 보게 되면요. 새로운 이제 4차년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종료기간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의 해당 집행분에 대해서는 혁신법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또 새로운 단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새로운 단계가 이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의 단계로 보기 때문에 혁신법 적용이 단계 전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집행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되고 좀 과제기간이 걸려 있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혁신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협약 체결과 협약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과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전문기관 중앙행정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항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그냥 통보만으로써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다 항목을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이라고 하는데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 중정 규정의 자체 변경 사항, 자체 변경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체결 변경 등과 관련해서 혁신법에서는 어떤 게 달라졌냐?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협약 체결 단위가 과거에는 계속과제인 경우에 연차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단계 또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을 협약 체결 단위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약 당사자가 과거에는 주간 연구개발 기간만 협약 당사자가 됐어요. 따라서 공동개발 기관이 있다든가 유탁 연구개발 기관이 있다든가 했을 때 주간 연구개발 기관과 공동개발 기관과 유탁 연구개발 기관 간의 당사자 간의 협의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 기관의 신분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 그다음에 공동 연구개발 기관, 그다음에 유탁 연구개발 기관, 이 세 개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세 개의 연구개발 기관은 각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협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세부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혁신법에서 폐지됐어요. 폐지가 돼가지고 과거에 세부기관에 해당됐던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주간기관으로 변경을 하도록 혁신법에서는 규정화되어 있고요. 단지 중앙행정부서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공동개발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과거의 협동개발기관에 해당되는 세부기관은 주간기관으로 신분을 바꿔라, 이렇게 혁신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유탁연구개발기관은 각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협약 체결일은 이건 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슷해요. 1개월이 30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월이 31일이 있는 월도 있고 30일이 있는 월도 있고 뭐 28일이 있는 월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통일화시켜서 선정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해라 라고 강제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협약 변경 절차인데, 과거 종전 규정에는 이제 협약 변경의 승인 통보사항 기준 및 요구 절차 부서별로 상의했어요. 어떤 거는 승인을 받아도 되고 어떤 부처에서는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어떤 부처에서는 승인을 받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산자부 틀리고 복지부 틀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틀리고 다 틀렸었어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이걸 통일화시켰습니다. 통일화시켜가지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열거를 했고요. 그 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통보로서 가름을 하게끔 바꿨는데, 통보에 대한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혁신법에서는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과 통합 RCMS 시스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의 변경 내용을 업로드 시킨다, 변경 내역을 등록한다, 이거를 통보로 가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시스템에다가 변경된 사항을 경미한 사항, 예전에 자체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다가 업로드 시키면 이거는 통보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 변경 사항 중에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이 사전 승인 사항은 승인을 득할 때 가급적이면 공문으로 처리하도록 문서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따라서 만약에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연구개발기관에서는 공문을 작성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고요. 이 사전 승인 사항을 만약에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최종 정산 시에 불인정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들은 이 사전 승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게요.
주간 공동 유탁 연구개발 기간의 추가 변경 모두 해당. 이 의미는 뭐냐면 뭐 주간 공동 유탁 연구 개발 기간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신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유탁 연구 개발 기관이었던 게 갑자기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이 좀 중요한 항목인데 주간 연구 개발 기관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위탁 연구 개발 기관도 협약 당사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연구 개발 기관의 책임자가 변경이 될 시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꼭 강조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 변경 모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가 변경된 게 과연 어디까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규정화 된 내용은 없는데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는 그 연구개발 기관이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은 계획이 좀 변경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목표의 변경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을 좀 턴하셔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시려는 의도가 좀 있었을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사업 담당 간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기간 변경 모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될 때에는 꼭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큰 타이틀로 되어 있죠. 연구개발비의 변경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의 변경 항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체 연구개발 기간 또는 단계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비 총액이 변경된다. 변경될 수 있죠. 총액이 변경될 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이 좀 중요한 항목인데 이게 되게 혼돈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기간 자체가 단계 기간 또는 전체 개발 기간으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념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 기간 또는 전체 개발 기간 내에서 연차별, 연차별 유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이건데 연차별로 즉 우리는 단계 기간이 아니면 전체 개발 기간이 3년이야.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마다 각 연차별로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기관 연구개발 부담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혼돈스러울 텐데 과거 규정으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용어 자체가 정부 출연금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 부담금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민간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기관 부담 연구개발 부담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관 부담 금액은 민간 부담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각 차년도별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안에는 이제 현금과 현물로 나눠져 있겠죠. 그런데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의 비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연차별로. 바뀌어지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자체 변경 처리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계 또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연구개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간접비 총액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아닙니다. 연차별로 아니고 단계 기간 또는 전체 연구개발 내에 간접비가 얼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세 번째 항목을 좀 해설해 드리면 단계 또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간접비 총액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러면 단계 기간 내 아니면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 각 연차가 있는데
연차별로 간접비가 바뀌는 것은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예,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계 기간 전체 총액과 전체 연구개발 기간 전체 간접비 총액이 증액되지 않는 한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영리기관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숙지하십시오. 과거에 없던 규정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공동관리 규정이 없던 내용인데 혁신법에서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입니다. 민간부담금, 과거의 민간부담금, 지금은 이제 기간부담금이라고 하죠. 그 민간부담금 중에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따라서 현금 인건비, 민간부담금의 현금과 정부 출연금의 현금을 합치면 그걸 가지고 현금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그 현금 연구개발비로서 지급하는 현금 인건비, 현물 인건비는 아닙니다. 현금 인건비가 변경될 수 있어요. 예, 언제 대비?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계획서 아닙니다.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현금 인건비를 얼마를 쓸 거야라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요. 그 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겠죠. 연구비를 집행하다 보면.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과거에는 그냥 자체 변경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자, 비영리기관,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가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연구시설 장비비의 변경인데 이 연구시설 장비비의 변경이 될 때마다 전부 다 사전 승인? 아니죠. 과거랑 동일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3천만 원이 구성이 됩니까? 부가세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합쳤을 때 그걸 다 합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됐죠.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변경 구입하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계획은 잡아놨는데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 역시 똑같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뭐냐면 역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 그러면 원래 계획 말고 우리가 중간에 수정을 해서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항목은 과거에 있던 규정입니다. 유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까지 인정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 유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 사항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일곱 번째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는 법률로서 정해진 연구기관만 해당이 되는데 그걸 속칭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하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만 해당이 돼요. 연구개발 부담금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될 때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단계 내에서는 단계가 3년짜리야. 단계 기간이 3년인데 1차 년도가 있고 2차 년도가 있고 3차 년도가 있다. 근데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 2차 년도에서 3차 년도 그냥 자동으로 이월된다. 왜? 개념 자체가 단계 기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단계에서 단계로 이월될 때 예, 직접비를 현물은 안 됩니다. 현물은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현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타납니다. 세목별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나타나는데
연구 수당도 단계 2월이 안 돼요. 예, 연구 수당도 단계 2월은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단계에서 단계로 나머지 직접비는 2월이 가능한데 2월을 할 때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로는 과거의 종전 규정에서는 단계 내에서 연차마다 2월을 할 때 승인을 득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단계 2월 될 때 승인을 득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냐? 보여지는 화면처럼 연구개발 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이게 아까하고 좀 차이가 좀 있죠. 사전 승인 사항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의 변경. 목표의 변경은 사전 승인 사항인데 연구개발 과제 목표는 동일한데 그냥 추진 방법을 좀 변경하고 싶다.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통보 사항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변경되는 거 참여연구원의 변경이라고 칭하는데 과거에 이것도 자체 변경 사항이었는데 연구자의 변경은 통보 사항. 그런데 연구 책임자는 승인 사항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 변경됐다. 개괄적인 계획이 변경인데 아주 중요한 변경이 아닌 거예요. 연구개발비인데 아까 승인사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때 소위 말하면 세목 간 전용 아니면 세목 안에 세세목 간의 전용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통보사항으로 그냥 자체 변경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보는 우리가 변경을 처리한 다음에 전문기관의 공문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고 제출을 해도 되고 연구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우리 그 통합이지 바로 통합 RCMS 통합정보 시스템에 그냥 등록만 해도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승인사항도 공문으로 전달하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이걸 해설해 드리면 승인사항은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문으로 승인을 득한 다음에 행위를 하시는 거고 통보사항은 행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통보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 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 뭐 절대적으로 영향을 좀 주지 않는 변경, 단순한 변경들은 그냥 다 통보사항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항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협약, 변경, 승인 이런 부분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여태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사용 용도 그다음에 혁신법 매뉴얼에서 나와 있는 그 적격 증빙사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에서 각 세목별로 Q&A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좀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차이점을 느꼈을 거예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니까 각 세목별로 적격증빙 리스트가 없더라. 예, 맞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각 세목별로 적격증빙을 업로드를 보완을 좀 해놨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만 보면서 적격증빙이 리스트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느냐라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에 각 세목별 적격증빙이 다 열거돼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연구개발비 공통계산 기준에서 사용계획 수립, 지급 방식, 지급대액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공통계산 기준에서 직접비,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간접비는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라라는 내용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자 중심 행정이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규제, 그다음에 증빙의 간소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연구개발비 공통계산 기준에서 열거된 이 항목이
좀 무서운 항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냐면 과거의 종전 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범용성 비품에 해당됩니다라고 해서 불인정 처분을 많이 받았을 텐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범용성이라는 용어는 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범용성에 해당되는 것들의 정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문구에서 모든 것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자, 직접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비 여기까지가 직접비죠. 예,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로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려고 할 때 해당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연구와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구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해당 과제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과거에 범용성이라고 얘기했죠. 전용성의 반대말 범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범용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즉 연구와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수행의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항목에 연구지원비 항목에 기관 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다 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과제에 직접적으로만 전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품목을 집행을 하실 때 간접비에 연구지원비에 기관공통경비를 적용받아서 간접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을 직접비로 집행을 해서 불인정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공통계산 기준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자, 연구개발비로서 계상하면 안 된다, 집행하면 안 된다는 항목들 뭐 과거에 있는 내용들인데 환급 가능한 세금,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죠. 환급 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환급 받은이 아닙니다. 환급 가능한입니다. 예, 즉 대한민국 현행 세법상 환급 가능한 세금에 해당이 되면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우리는 환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연구비를 집행하겠다. 안 됩니다. 현행 세법상 환급 가능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환급 가능한 세금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유흥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유흥성 비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 세목이 연구활동비 안에 회의비일 겁니다. 회의비인데 이 유흥성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의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거기 주류가 포함된 경우 각 부처마다 과거에는 달랐어요. 각 부처마다 그 주류 비용만 불인정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회의비 전액을 다 불인정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혁신법에서 주류가 포함되면 그 회의비는 유흥성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유흥성 비용으로 간주되면 그 순간 그 회의비 전액이 다 불인정되겠죠. 자, 그다음에 중복계상 비용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중복계상 비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뭐 동일한 증빙을 가지고 각 세목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복계상이 될 수 있고 동일한 한 건의 집행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집행건을 여기도 집행하고 저 세목에도 집행하는 건이 중복계상이 될 수 있는데 중복계상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회를 가기 위해서 출장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여비라고 표현했는데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그걸 출장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장비에서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받게 되는데
학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학회인 경우 학회 참석비를 연구활동비로 인정을 해드리죠. 그런데 출장을 갔기 때문에 출장비로서 식비를 또 받는 경우 이게 중복 계상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관 간 내부 거래라고 했는데 이 기관 내부 거래는 뭐냐면요. 우리가 연구개발기관을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즉, 이 기관을 참여기관, 수행기관이라고 칭하는데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과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개발기관과 위탁기관과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관기관과 위탁기관과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대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계열사 간 거래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제 영리기업을 많이 상대로 하는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불인정 조항에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는 불인정 처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혁신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화 시켰습니다.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에 해당이 되면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인적은 이제 수행기관의 기관장, 수행기관의 대표,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면 대표의 직계 존비속 아니면 배우자가 설립한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도 대표로 있는데 그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공통인정기준인데요. 공통인정기준 중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검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강조드리는 바인데요. 검수 확인서가 필수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 각 부처별로 틀렸어요. 예, 부처별로 틀렸고 어떤 부처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만 검수 확인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연구개발비 공통인정 기준에 아예 열거를 해버렸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검수 확인서는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검수 확인서를 갖춰야 되는데 검수 확인서는 가급적이면 사진이 첨부된 검수 확인서였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사진이 첨부가 안 되는 경우에도 검수 확인서로 인정을 하겠으나 가급적이면 사진이 첨부된 검수 확인서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일 기준인데요. 혁신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연구개발 기간이라는 건 어떤 때를 단계 종료일 또는 전체 기간, 연차는 아니죠. 개념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단계 기간 종료일 이전 또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한 항목들 보고서 발간 비용, 평가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연구 수당, 그다음에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가 일어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가 언제까지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개발기관이 종료일 이후에 서둘러서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했는데 1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돈을 안 썼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집행을 하겠다. 2개월 차에.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3개월까지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3개월까지 기한을 준 거고, 여기서 정의 내린 건 뭐냐면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3개월 이전에 했다면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 형태 기준인데요. 이 사용 형태 기준은 좀 강조드릴 사항이 있어서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연구비 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 규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과거 공동관리 규정에서도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여비에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 연구원들의 개인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인정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는 개인 카드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인정하도록 단서조항으로 열거가 돼 있고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는 법인카드입니다. 예,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개인 카드 사용에 인정되는 불가피한 항목이 뭡니까? 예,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열거가 되어 있냐면 카드사의 사정으로 인한 등, 예, 카드사에서 뭐 이게 안 된다, 도저히 카드 사용이 안 된다, 법인카드가 안 된다, 이런 경우 카드사의 사정 등에 의해서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 카드가 불가한 경우, 그런 경우 개인 카드를 사용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좀 재무사정이 안 좋아서 어떤 부처, 어떤 기관으로부터 차압이나 압류를 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통장이나 법인 통장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에 카드사에서는 연구비 카드나 법인 카드 자체가 그 연구개발 기관의 명의로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구개발 과제를 중단시키지는 않죠. 예, 중단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앙행정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연구과제는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개인 카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연구비 카드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인 카드 사용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 유의사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어떻게 쓸 거야라고 계상할 때, 아니면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원칙이 뭐냐면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 불가, 계상 불가는 집행 불가, 집행 불가는 불인정 대상. 이 내용인데, 이걸 좀 해설해 드리면 연구개발기관 내부다, 이 얘기는 연구개발기관이 있으면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아마 법인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기관들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는 아까 말씀드린 수행기관간, 즉 주관 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개발기관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집행 불가인데 예외사항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사항이 지금 나옵니다. 그 예외사항이 뭐냐면 대학이 같은 대학 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즉 이걸 가지고 부대시설이라고 해요. 대학 캠퍼스 안에는요, 사업자가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예, 그런 거래를, 그러면 대학교 내에 있으니까 대학이 대학과 거래한 거기 때문에 불인정 대상이 아니냐,
그거는 제3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대학과는 독립적으로 다르다. 예, 독립적이다. 이걸 위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예,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통 비영리 기관,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학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기관들은 연구시설 장비를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공동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자들은 그 중앙행정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 장비 있는 곳에서 연구시설 장비를 이용해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 대금 지급하는 것 중에 뭐 감가상각비 등 이용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 것까지 불인정 처분하면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 예, 비영리 기관 자체에 대해서 규정상 그냥 연구자가 각자 연구시설 장비를 보유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린 공동 활용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다른 연구 책임자 랩에 있는 시설 장비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지급했다? 이건 불인정 대상인 거예요. 예, 따라서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돼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 그런 곳에 있는 연구 장비를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는 건 과거 공동관리 규정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는데 추가적인 항목이 이제 혁신법에서 이제 시행이 됐죠.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 시험 분석비는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요즘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자체 분석기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분석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외부 분석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자체 분석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도 인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 분석 결과서가 나와야 돼요. 예,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분석기관은 분석기관으로서의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자체 분석기관을 이용해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호간 거래,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 아니면 연구개발기관 간의 거래는 불인정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예외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에 해당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동 활용을 위해서 중앙 공동 어떤 그 시설에다가 연구시설 장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영리기관만. 근데 또 한 가지 비영리기관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중앙 창고를 두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마 이것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수행기관이 병원일 듯합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중앙 창고 개념의 어떤 판매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약 아니면 간단한 연구 재료를 거기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동물들, 예, 유해성 동물들 바이러스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런 동물들이 외부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연구자 랩에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 전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기관 내 중앙에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사육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실험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돼요.
예, 연구개발기관 내부 간 거래, 그다음에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는 불인정이 원칙이지만 지금 열거한 항목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항목이니까 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숙지를 하셔야지만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이 나오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영리기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리기관인 경우에 꼭 집중하십시오. 뭐냐면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예, 계열사 등으로 법인격이 달라요. 예, 법인 등록번호가 다 틀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법인격이 다르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이 연구개발기관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구분이 좀 곤란한 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인적 구분, 물적 구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빈번히 나타납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간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민간부담금. 예, 기간부담금을 현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예, 의무가 있는데 이 현물에 해당될 수 있는 세목이 있고 안 되는 세목인데 그걸 좀 정의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현물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현물 가능해요. 예,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도 현물 포함 가능한데 뭐 간접비나 연구수당 불인정에 해당되는 금액, 그다음에 간접비 불인정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물로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자, 이제 그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산 기준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Q&A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물품은 구매할 수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혁신법에서 협약 당시 제출하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과거처럼 비목별 소요 명세서가 의무화가 안 됐습니다.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액으로 기재를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별지 서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지 서식 1호는 별지 서식은 혁신법에도 별지가 있고요. 시행령에도 별지가 있고요. 별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별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있는 별지입니다. 그래서 별지 번호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서식 1호 연구시설 장비, 예, 연구시설 장비의 운용 계획, 예, 이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운용할 경우에는 필수 항목이고요. 3천만 원이 아닌 경우에도 별지 서식 1호에서는 우리 수행기관이 연구시설 장비를 뭘 보유하고 있고 이걸 활용할 거야. 아니면 연구시설 장비를 어떻게 구매해서 활용할 거야 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료비는 해당이 없어요. 연구시설 장비만. 그리고 별지서식 2호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비목별 소요 명세서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아예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참여연구원, 그다음에 뭐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참여기간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별지서식 2호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전규정에서 적용했던 참여율 개념은 삭제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예, 참여율이 아니라 인건비 계상률, 예, 계상률이라는 거 바뀌었고, 그래서 참여율이나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이 됐는데 별지서식 2호에서는 기존 인력 누구에 얼마의 인건비를 쓸 거야, 신규 인력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쓸 거야, 이거는 구분해서 명확하게 관리하라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계산기준이나 참여연구원의 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참여인력 현황표, 참여인력 현황표라는 것을 해서 증빙 자료로서 갖춰지고 있고요. 별지서식 3호 서식은 뭐냐면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를 의미하는 건데,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소모성 경비, 그죠? 그다음에 연구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그다음에 연구실의 청결한 환경 및 냉난방을 위한 연구 환경 유지비, 이 세 개 항목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이 별지서식 3호인데, 이 별지서식 3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영리기관은 별지서식 3호를 보게 되면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있는 별지서식 3호를 보게 되면 영리기관은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소모성 경비 사용 불가. 연구실 운영비에 소모성 경비 아예 사용 불가고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그다음에 연구환경 유지비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별지서식 3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영리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영리기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지서식 3호를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구실 운영비 관리 대상인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환경 유지비를 집행하지 못합니다. 혁신법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별지서식 3호를 나 협약할 때 별지서식 3호 제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별지서식 3호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못 씁니다. 집행 불가예요. 영리기관만. 이거 좀 강조드리고, 자, 이렇게 별지서식 1호, 2호, 3호가 좀 중요하고 4호는 이제 보시면 되고, 5호가 현물출자에 대한 확인서. 현물출자에 대한 확인서가 별지서식 5호인데, 현물출자에 대한 확인서가 왜 강조되냐면 우리가 종전규정에서 각 부처별로 현물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되게 애매모호해졌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로서 정산을 가름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인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가보면, 그럼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로서 정산을 가름한다라고 했으면, 그래,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서식 5호에 의한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현물에 대한 정산 끝이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보면 현물에 대한 사용 기준이 있어요. 그 왜 해놨을까요? 사용 기준이 뭐냐면 취득가액의 20%, 내용연수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액으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로 정산을 가름한다고 했는데 왜 사용 기준을 정의를 내렸을까요? 바로 이거죠.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해야죠. 연구개발기관이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물 출자의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혁신법과 부합되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또 확인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물도 정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말씀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총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중요한 항목들을 별지서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물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까? 바로 나오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데 단지 연구개발 과제와 한 목적성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즉 연구개발 과제와 유관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한 목적성을 소명한다면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연구개발 기관들에서는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쪽에 항상 방점을 둡니다. 근데 저는 뭘 강조한다면 한 목적성 소명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려요. 무조건 구매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 목적성이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과정에서 지정회계법인에서는 어떤 절차가 수행될 거냐면 이게 연구개발 과제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 목적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사업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절차가 들어오냐? 그 절차는 한 목적성입니다. 예, 한 목적성이 소명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단서 조항을 좀 강조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연구개발계획서는 총액으로 기재한다고 해놓고 이게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그래서 별치서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별치서식 1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연구개발비 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는 별지서식 1호에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실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죠. 별지서식 3호죠. 별지서식 3호가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별첨으로 첨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물품은 구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단지 연구개발 과제의 한 목적성을 소명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별지서식으로 관리돼야 되는 항목들은 별지서식이 제출됐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별지서식 제출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별지서식을 제출하셔야 돼요.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자, 답이 뭔가요?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법인카드가 원칙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나오네요.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카드를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현금을 출금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출금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연구비를 집행했는데 뭐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령증을 받는다든지 이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임상시험 수탁자들한테 이런 행위 많이 나올 겁니다. 임상시험 피시험자들한테 시험에 대한 대가를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가끔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영수증 하나 종이 제출하는 경우 많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을 출금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는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불인정 대상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단서 조항이 없어요. 예,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꼭 강조드립니다.